안녕하세요. 오늘도 솔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막상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겪고 나서 몇 달간은 알아누웠습니다.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있어요. 모든 것은 며느리가 저희 집에 시집오고 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의 추악한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좋아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같은 회사에 다녔어요. 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였거든요. 대기업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해도 조금 이름 있는 곳을 가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듣고 또 주위에 물어보니 전망도 밝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회사더라고요. 며느리는 아들보다 직급이 더 높았습니다. 회사도 훨씬 빨리 들어간 것도 있지만 일을 잘해서 같이 들어간 사람보다 더 빨리 진급했다고 하더군요. 아들하고 며느리는 동갑이었고 같은 대학교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대요. 친구에다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더군요.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정말 좋았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참 잘 어울렸거든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지만 돈 없이 결혼하면 살기 정말 팍팍하잖아요. 근데 둘 다 회사 착실하게 다니고 있어서 결혼해서 돈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며느리가 처음 봤는데 팔짱을 끼며 어머니 하면서 살갑게 구는 거예요. 보자마자 그러니 당돌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믿게 보이지는 않더군요. 저는 무뚝뚝한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들한테 잘하는가 보더라고요. 그거면 되었다 생각해서 결혼 허락을 했네요. 그리고 이미 며느리는 임신 중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매주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5개월 만에 손자를 낳았어요. 남편이 죽은 지 2년 정도 되던 때였습니다. 심장병으로 갑자기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남편을 잃은 허망함에 낙이 없었습니다. 웃을 일도 없었고 전혀 즐겁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들어오고부터는 집에 활기가 돌았어요. 요리하기도 귀찮아서 밥도 대충 먹고 했는데 아들 레알가 온다고 하면 시장 가서 장 보고 요리하는 게 즐겁고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거기에다 손자까지 태어난 뒤에는 갓 태어난 손자가 어찌나 예쁜지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랑은 또 다르더군요. 손자에 대한 내리사랑이 더 깊다라는 말이 그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쁜 아이를 낳아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며느리에게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든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부담을 지우기 싫었는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긴 시어머니한테 뭐 사달라고 선뜻 말하기가 그랬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300만 원을 한 차로 주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남는 거로는 아기 용품 사는데 보태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자기 거는 하나도 안 사고 아기 용품 사고 나머지는 아이 앞으로 저축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며느리를 안 예뻐할래야 안 예뻐할 수 없죠. 며느리는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면 회사에 다시 출근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아들 혼자 벌어서 아이까지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봐주마 했어요. 자식이 먹고 산다고 하는데 집에서 노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와주는 게 맞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새끼 돌보는 일인데 당연히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죄송해서 어떡하냐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한테 아이를 맡기는 게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출근할 때 맡기고 퇴근할 때마다 와서 데려가더니 나중에는 주말에만 데려가고 주중에는 제가 받습니다. 다행히 손자가 순해서 크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때마다 아이 분유 타서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찡얼대면 안아주고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십 번씩 앉았다 섰다 하니 허리고 다리고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아들 키울 때는 제가 젊어서 힘이라도 있었지 나이 60이 다 되어서 그러려니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다 손자 위하는 것이니 참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했지요. 그리 마음을 먹어도 솔직히 힘이 들어서 당장 애를 데리고 가라고 말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몇 번 했네요. 며느리는 저한테 애를 맡기는 게 지도 미안했는지 50만 원을 주면서 어머니 용돈 쓰세요. 저희가 아파트 대출금과 아이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 넣었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더 드릴게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저를 생각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좀 얄밉더군요. 솔직히 저 때문에 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손자가 크면 나중에 할머니한테 효도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쁘게 잘 키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효도하지 않아도 되니 건강하게만 잘 자라주길 바랬어요. 저의 바람대로 손자는 아무 탈 없이 잘 커주었어요. 날이 다르게 커갔습니다. 갓 태어나 눈도 제대로 못 뜨던 애가 어느새 걸음마를 떼고 말도 트이기 시작했죠.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손자 키우면서 힘들었던 거를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으니까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부터는 한결 쉬워졌죠. 어린이집에 가 있을 때면 누워서 조금 쉬기도 하고 집안일도 편하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크면 클수록 손자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둘 다 쌍꺼풀이 진해요. 그런데 손자는 쌍꺼풀이 없는 거예요. 쌍꺼풀이 커가면서 생기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코나 귀, 눈썹 같은 부분까지 어느 하나도 아들과 닮은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들은 커가면서 얼굴이 반한다고 해도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다가 아들만 집에 불러서 물었어요. 아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 저보고 혹시라도 며느리 있는 데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냐고 괜히 싸움만 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얼굴 어떻게 볼 거냐고 내 새끼가 틀림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소리 절대 입 밖에 꺼내지 말라더군요. 저는 차분히 이야기하며 설득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느낌이 안 좋다고. 만에 하나가 있으니 이번만 엄마 말 듣고 검사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내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보라고 너를 닮은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아들은 손자 얼굴을 보고 한참 생각하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보기에도 전혀 안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가 보더라고요. 아들은 어머니의 뜻이 그러니까 할게요. 하지만 결과 나오면 앞으로 그런 말 절대 안 하실 거냐고 했어요. 당연히 절대 안 한다고 했죠. 아들이 가는데 뒷모습을 보니 어깨가 축 처진 것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괜히 쓸데없는 노파심에 일만 만든 것은 아닌지 싶더군요. 또 아들을 보내고 손자 얼굴을 보는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손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래, 설마 아닐 거야.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의 자식이야. 할머니가 의심해서 미안해 라고 생각하며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를 안으니 모든 인심이 사라지고 머릿속이 개운해졌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뒤에 아들이 술을 먹고 잔뜩 취해서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제게 검사 결과지를 주더군요. 설마 했는데 아니라고 나온 거였어요.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모르겠다고만 하더군요. 며느리한테 가서 말할 자신이 없다고요. 헤어져야지 뭘 고민하냐고 했죠. 그때 아이가 칭얼대는데 안아주지 않았어요. 내 아들의 자식이 아니라니까 미운 거예요.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당장 집에 오라고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온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얼굴을 감싸지고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하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주면서 네가 네 눈으로 직접 보라고 했어요. 그걸 보더니 며느리는 아들이 애 아빠 맞다고 이건 아니라고 검사가 잘못된 거라고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하더군요. 아들 자식이 아니란 증거가 이렇게 분명한데 거짓말까지 하니 화가 더 나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너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검사를 더 해봤는데 결과는 같았다고 끝까지 거짓말하냐고 소리쳤어요. 그제야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며느리 입으로 잘못했다는 말을 듣자 저는 이성을 잃었어요. 그럼 누구 자식이냐고 소리쳤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붙잡고 흔들면서 빨리 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울면서 잘못했다는 말만 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지만 옆에 아이가 있어서 그러지 못했어요. 한참 동안 닭을 쳤지만 아무 대답도 못 들었어요. 더 이야기해봤자 싶더군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으니 애를 데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저는 아들에게 혹시 의심 가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 한 명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부서 사람인데 신증은 가는데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회사를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다고요. 저는 네가 왜 간두냐, 잘못한 사람이 그만둬야지 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날 아들은 회사에 가서 사표를 냈어요. 저도 도저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회사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며느리가 일하는 부서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사표를 쓰고 회사를 간두는데 며느리는 앉아서 버젓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갔는데 절 보고 당황하더군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서 나가자고 제 팔을 잡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뿌리치고 이땡하고 만나서 애까지 싸지른 놈이 누구냐고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다 말하겠다고 제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제 팔을 또 잡더군요. 저는 또 한 번 뿌리치고 알아서 나간다고 했죠. 누군지는 몰라도 각오하고 있으라고 사무실에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밖에 나와서 누군지 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라는 것의 입에서 나온 말은 기가 막히더군요.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르냐고 혹시 한 놈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 애인 줄도 모르고 감쪽같이 속았던 거죠. 며느리도 이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깨끗하게 이혼한다고 하더군요. 회사로 더 이상은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자 저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고 뒤돌아 가더군요. 내 아들을 이혼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또 회사도 간두게 만들어 놓은 주제에 그딴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니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그날부터 회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만행을 적은 종이를 회사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큰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놨어요. 경찰도 몇 번 오고 경비 아저씨한테 계속해서 쫓겨났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며느리를 법적으로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아들이 저에게 회사에 찾아갔냐고 묻더군요. 아들한테는 못하게 할까 봐서 비밀로 하고 했거든요. 억울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했어요. 화를 낼 줄 알았던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이제 안 가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근무하던 사람한테 들었는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했대요. 며느리와 연관된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무려 5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만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만났다 저 사람도 만났고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말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말하고 해서 다 밝히게 된 거예요. 또 진급도 빨랐던 게 그 이유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안 봤는데 이놈저놈 만나고 성공을 위해 어떤 짓도 서슴없이 하는 아주 질 나쁜 여자였던 거죠. 그중에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혼을 앞둔 사람도 있었대요. 회사에 마누라와 애비 신부가 찾아왔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와 그리고 연관이 있는 사람 모두 회사를 간두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 보고 회사에 다시 출근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아들은 안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들 다 잘렸는데 네가 다시 나가야지 왜 안 한다 하냐 했어요.
아들은 회사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래서 뒤에서 수군댈 것이 뻔한데 어떻게 다시 다니냐고 싫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혼인 취소 소송을 해서 승소했어요. 다행히 호적은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위자료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합니까? 아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뭐로 보상받나요?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 노릇을 어찌할까요? 억만금이 든다고 해도 아들이 결혼하기 전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돌리고 싶네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해 봤자였어요. 그렇다고 주워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벌써 몇 달이 지났네요. 아들은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잊지는 않았겠지만 내색을 안 하는 걸 보니 잘 견뎌내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일 때문에 심란해서 잠을 잘 못 자요. 아이가 생각나서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주며 내 품에 안고 키웠던 손자였던 그 아이는 많이 컸겠죠. 그 어린 개에 무슨 죄가 있다고 잠시나마 미워했던 게 미안하네요. 이렇게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다면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길은 정을 무시 못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잘 컸으면 하네요. 한때나마 그 아이 때문에 행복했으니까요. 이번 일로 아들의 상처가 너무 커서 앞으로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할까 봐서 걱정이에요. 지금은 가만히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켜만 보고 있네요. 나중에 아들이 다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진짜 손자를 낳고 오손도손 사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